네, 금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오늘 정말 매섭더라고요.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바람이 엄청 추워요. 여의도 바람 아시잖아요. 네. 오늘 점심 먹으러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시려나 몰라.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의도에 있으면은 그 바람, 선바람을 좀 알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오늘 이따가 퇴근길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도 날씨지만 뭐 어제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내내 있었던 헌재 심판 과정을 네.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예. 이 윤석열의 그 대응하는 모습, 음. 뭐 표정부터 해서 뭐 눈 감고 뭐 오물오물 거리는 그 모습까지 예. 발언도 그렇고 참 국민들을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예. 총평 어떻게 이번 주는 좀 보셨습니까? 헌재 윤석열이 심판을? 윤석열 한 거죠 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네.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은 억지를 썼지만 그 인원이라는 말을 인원. 자기는 쓰지 않는다. 뭐-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인원 거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네. 이런저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깊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시중에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저런 사람 없다. 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냐.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단체 생활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항상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특이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시중에 저런 사람들은 없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보시면서 절감하시지 않았을까. 진짜 한번 보신 분들 있으면 뭐 이 방송 끝난 후에라도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보십시오. 저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진짜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 동창회를 가도 없고 개모임에도 없고 네. 동호회에도 없고. 그러니까 인원이란 말을 뭐 써본 적이 없다. 예. 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모습이 이제 표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확신에 차가지고 예. 표정만 보면은 거짓말인 걸 알 수가 없게 그럼요. 진짜 리얼하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예. 미동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윤을 그 전부터 봐왔고 관찰해 왔기 때문에 저게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건 알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예. 거짓말할 때 도리도리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눈을 계속 깜빡거리거나 그리고 이제 이 손짓을 하고 이럴 때는 더더욱 자기 주장을 어거지로 강조할 적에 계속 저렇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다 보이고 있어서 제가 윤이 이제 헌재 변론에 출석하겠다라는 게 사실일까, 진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들 많이 네네네. 궁금해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치소가 답답해서라도 나올 거다. 그리고 나와서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윤석열의 본질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그렇네요. 사람들끼리. 예. 자, 김용현 전 장관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제 좀 있었던 자신의 발언할 때도 그렇고 진짜 뭔가 손 모양도 그렇고 눈 깜빡이는 것도 진짜로 엄청 깜빡인다니까요. 보세요. 그렇고 저거 저렇게 눈 깜빡거리는 사람 없어요. 말할 때. 도리도리도 심하게 하지만 눈 깜빡거리는 것도. 예. 그렇네.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주변에서 못 봤던 그런 모습을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건 어찌 보면 그 검사 집단의 종특이죠. 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하셨던 뭐 김웅 예를 들면 네.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 보실 때나 그 한동훈이가 뭐 얘기하는 거 보시는 상황이나 네. 저기 무슨 우리 권성동 또 전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바로 안 그랬다 그러고 이러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집단의 어떤 속성이나 종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윤은 너무 심하죠. 저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그냥 너무 서슴없이 해버린다는 거가.
권성동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말 뒤집거든요. 근데 예.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몇 분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1분 뭐 30초 안에 막 인원 얘기를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실체를 이번에 정말 잘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어제 보면은 이제 곽종근 이 전 사령관을 향해서 정영식 재판관도 뭐 이 뭐 혼란스럽게 그 워딩 그 표현 단어 이걸 계속 바꾸는 걸 지적하기도 하고 또 김현태의 707 특수임무단장도 처음에 맨 처음 이 내란 사태 터진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와 약간 좀 뉘앙스나 좀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발언도 증언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이 증언을 거치면서 조금씩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글쎄요,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차장한테 지나치게 따지듯이 추궁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말 만들어서 말 맞춰가지고 나오면 소위 윤석열 편들고 싶어서 죽겠는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핑계를 삼아서 뭐 파면 안 하고 헌법소원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걱정하시는 이유는 있죠. 그동안에 너무 어이없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법꾸라지 같은 모습, 법비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그걸 다 부정하는 상황들을 보시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지 헌법재판관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그냥 저 인원 발언 하나만 보시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 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끌어내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낸 거짓말이잖아요. 난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인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라는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게다가 이제 변호인들이 또 그걸 보강하고 군인이나 쓰는 말이지 그걸 대통령이 썼다고 그걸 말을 지어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인원 거리면서 딱 자기가 맨날 그런 말 쓰는 사람이라는 거를 1분 15초 만에 대통령이었습니다. 스스로 입증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파면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라도 할지라도 그 장면을 온 국민이 봤다는 걸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앵간해야지 어떻게 방어를 해주죠. 그러니까 계속 입만 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 뭐 그게 단어 혼돈도 있을 수 있고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 줄기는 국회 개헌군을 보내서 들어가서 그 어떻게 봉쇄라든 막든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못 모이게 해가지고 결국 그건 뭡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한 다음에 비상입법 끼고 가려는 그게 다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물어볼 때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인들 얘기는 뭐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 양측 변호인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들은 그냥 뭐 재미삼아 보시려면 몰라도 그 험한 뻗치시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계속 보시면 다들 정영식, 김영두 재판관조차도 다들 그 국회에 군이 진입한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해서 그때 왜 들어갔냐, 누가 시켜서 들어갔냐, 그다음에 들어간 뒤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이런 것들을 시간 단위로 계속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곽종근 사령관한테 물으면서 뭐 이거를 테이저건을 쏠까 말까 뭐 공포탄을 쏠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할 때 그거를 그 당신 혼자 생각한 거냐 누가 시켜서 그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중에 고민을 한 거냐 하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가 무슨 무력 수단을 써서 강제 수단을 써서라도 무슨 행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재확인해서 묻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곽종근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이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확실한 이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게
그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홍장원 차장 메모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는 정영식 재판관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네. 그거는 재판을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그 메모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정치인이나 기타 요인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아주 그 위험하고도 명백한 범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예. 그리고 그 물증을 통해서는 증언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객관적으로 확립된 사실관계의 인정, 특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를 잘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일종의 이제 판사 특유의 어떤 그 뭐 건방짐 이런 거를 좀 보이는 장면은 있는데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워낙 따박따박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좀 권위적인 성격의 법관들은 아니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매번 따박따박 이렇게 뭐 말 대답해? 뭐 이런 식의 네. 생각을 인간적으로 그냥 해서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국정원이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던 주역이 방첩사냐, 방첩사 더하기 국정원이냐, 아니면 방첩사 더하기 경찰 더하기 국정원이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가기관이 몇 개가 동원됐는가, 그리고 각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은 윤회 위험 유법 사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왜 검거라고 쓰지 검거 지원이라고 쓰지 검거라고 썼냐 이런 것들이 그냥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느껴지던데. 검거하고 검거 지원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검거라고 하면은 국정원이 권한도 없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직접 전면에 나서는 거고 그 검거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방첩사가 주역이고 방첩사가 다 하는 건데 네. 국정원은 위치 파악만 해주는 거고 이런 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치 파악은 누가 하는 거냐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국정원이 그냥 마구잡이로 위치 파악하면 그것도 불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국정원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건 누구 지시 때문에 한 거냐를 또 따져보는 것이고 네. 그 국정원이 혼자서 할 수 없고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고 뭐 경찰, 소방, 예를 들면 통신사 이런 데도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심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특정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였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윤석열이 파면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 길을 계속 앞당기고 있을 뿐이지. 아, 예. 앞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해서 네. 그게 상황을 확인하면서 뭔가 큰 줄기가 바뀐다라고 우려할 수가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네. 그 사람들이 물어보려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듣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면 왜 자꾸 메모를 하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인형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좌관들한테 가서 정서를 하라고 했다는 것도 네. 아니 처음 했을 때 잘 쓰지 뭘 다시 정서해요. 그건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금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보면. 아, 자 오늘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매번 너무 걱정 매주 마십시오.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지금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한테 화요일 뭐 목요일 다 본 이렇게 다음에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좀 안심하고 진정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거 나이브한 놈이다. 뭐 저게 어떤 사람인데 그럴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나이브할 수 없는 게 음,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지 않고 돌아오면 네. 저는 곧바로 2차 계엄 선포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는 시민분들은 저만큼 위험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제가 왜 나이브합니까? 가장 지금 가장 여기에 파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당사자 같은 아니 느낌인데. 청와대 행정관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더라도 다 수거 대상이던데 예.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 변론 과정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이제 6차 변론까지 끝났고 다음 주에 7차, 8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예.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 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8차로 마무리 될까요? 아니면은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심리하는 더? 과정에서 뭐 윤석열 변호인단이 뭔가 또 시비를 붙고 네. 뭐 또 다른 뭔가를 또 제기하고 하면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뭐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13일이 지금 마지막 변론기일에 뭘 할 건지까지 정해 놓은 거잖아요.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요. 윤석열 쪽에서는 뭐 더 하자 이런 얘기 아니면은 계속 하겠죠. 더 하자고 계속 뭐라도 이유를 달아서. 증인들 계속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텐데요. 헌재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된 어제 저녁, 어제 오후에 나와서 회자가 많이 된 게 바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실패가 됐다. 사실상 사기극이다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는데 더 네. 놀라운 것은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예. 시추 더 해봐야 돼. 후속 시추를 해봐야 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더 뚫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진짜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구나. 네. 관심이 없구나. 이분들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대왕고래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서 미래를 지우는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자기네가 임명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정무적 뭐라고 그랬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 그랬나? 뭐 그래서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서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이게 꽤 어필했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면도 있었고 박정희 때 포항 석유 발견 이런 거 한번 저거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연대를 지켜보신 분들은 그 생각도 났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윤이 뭐 업적이랄 게 거의 없는데 저렇게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말할 정도면 저거는 확실한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거기 뭐 주식도 사고 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지금 무너졌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로 이제 그 생각 있는 분들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상 예산 낭비고 뻥친 거 아니에요. 국민들 대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적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확산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무섭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지금 하는 정치적 어떤 제스처인데 네.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이거 같아요. 역풍이 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1,0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뚫어봤더니 이거는 뭐 경제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고 더 1,000억 더 바닥에다 쳐박아라 이거잖아요. 더 하자. 액트주한테 또 40억 더 주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액트지오가 결국 승리자 위너가 된 느낌이 드는데 날로 먹었어요. 아니 예. 뭐 4일 전인가 왜 무슨 뭐 마귀상어 어쩌고 하면서 예. 또 한번 또 나왔지 않습니까? 울릉분지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막 또 환호하면서 자기 SNS에다가 올린 국힘의원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박수영 뭐 포함해서 보십시오. 예. 민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적인지. 근데 참 지금 이게 윤석열의 1호 국정 브리핑이었다는 거고 사실 지난해 이제 6월에 이걸 딱 발표했을 때 국민들께서 깜짝 놀랐고 예.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불거져서 액트지오 이제 대표가 직접 입국까지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예.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결국 액트지오도 사실은 그때 텍사스에 있는 가정집이 액트지오 본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불거졌었는데 예, 그랬었죠. 어쨌든 1호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서 막 정부가 이 예산을 깎으니까 야당을 막 맹비판했던 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어떤 입장 발표 이런 게 없이 그냥 더 뚫어보자 예. 실패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좀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해요. 글쎄 말이야.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과연 정말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그거 정말 따져봐야 될 이걸 일이에요. 좀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석유공사 주가가 폭락했고 뭐 관련된 네. 주식들 폭락했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예. 당시에 윤석열 때문에 폭등했을 폭등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네. 제일 높은 사람들은 윤석열 처갓집이고
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부터 진짜 이건 콕 집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석유공사 아, 이게 이제 LH공사 사태 때 그 내부 정보 가지고 왜 부동산 투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것도 오. 따져봐야 되고 산업부는 예. 이걸 몰랐을까?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그 수사를 해서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렇게 저질러서 1,000억 원을 바다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네. 액트지오는 그 사람은 아브레온지 뭔지는 네. 그냥 40억 먹은 거잖아요. 별로. 아니 그렇게 남는 장사가 어딨어. 그렇게 말입니다. 액트지오 한동안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기극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얼마나 많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본 사람은 다들. 40억 받은 액트지오고 아니 그리고 그때 막 네. 그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시추 기업이 이미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미,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 어거지로 저렇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문재인 정부 때 계획된 거니까 뭐 이게 얘기를 무슨 하더라고요. 갑자기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왔었죠. 예, 갑자기 많은 분들이 야 이 깜짝 상황에서도 놀랐거든요. 그러지는 못하겠다니 그걸 또 하대. 무조건 진짜 그러니까 분리하고 대단하다. 이러면은 예. 전 정부에서 예, 이제 예. 문재인 정부 끌어오더라고요. 그게 이번에까지 드러났다는 지적.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덮기 위해서 더 뚫어봐야 된다. 우리가 예. 자원 빈국이다. 이런 얘기 하자면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만나러 갔다 왔더라고요. 예. 이 두 번째 1호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2호로 윤상현, 김민전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역시 예상대로 윤석열이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민주당이나 좌파 카르텔은 잘 뭉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나경원 씨 갔다 와서 한 얘기 중에 뭐 낫지 운운하면서 낫지. 얘기한 거를 권성동 권영세는 또 그런 적이 못 들었다고 부인했잖아요. 저는 나경원 씨가 뭔가 다음 행보로 지금 항보를 염두에 두고 네. 일종의 극우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친윤들은 지금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자. 왜냐하면 저쪽이 오세훈 한동훈이 연합해가지고 한동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네. 그러니 그 대항마로 나경원을 하자. 예전에 당 대표 때 둘이 그 투닥거린 것도 있고 하니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경원 씨의 요즘 행보,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그 극우적인 발언 남발하고 계엄 선동하고 뭐 내란 선동하고 이상한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 사람은 윤석열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왜 저러지 하고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픽업이 됐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나경원이 어필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번에도 나치를 다른 사람들 안 들었다는데 굳이 언급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파시스트라고 지금 이렇게 지목되고 그 파시즘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직접 보이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게 그렇게 상표가 붙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파시스트 그러면 나치 이런 게 두려우니까 본인이 배운 먼저. 정치적 술수의 입장에서 이걸 먼저 민주당 쪽에다 아. 딱지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치가 무슨 하듯이 어쩌고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의회 독재한다. 예. 뭐 또 이런 하나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장난질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게 네.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거를 통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왕적 의회라는 말을 써요. 제왕적 국회 뭐 이런 말을 그런 말을 쓰면서 씁니다. 개헌해야 된다고 어쩌고 나경원이 네.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게 이제 국회 해산권이라는 게 독재 시절의 유물이고 네. 지금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이 87년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과라는 거를 이 사람도 명색이 80년대 법대를 다니고 나중에 그 87년 헌법으로 시험을 봐서 사법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라는 어떤 네. 그 구시대적인 얘기 그리고 헌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꺼내고 거기다가 제왕적 의회, 제왕적 국회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윤석열이 보인 그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 네. 막무가내로 뭐 마구잡이로 막 달리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왕적이라는 딱지를 의회 쪽에다가 먼저 붙여버리자 이런
정치적 장난질이자 술수가 아닌가. 네. 그래서 나경원이 앞으로 언급하는 나치나 제왕적 뭐 이런 단어가 이미 나왔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말장난하지는 않는지 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아 나경원 의원의 지금 행태가 예. 심상치 않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3, 40명이 더 이제 윤석열을 찾아가서 면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의원이. 앞으로 또 그럴 앞으로 거다. 또 예. 다음 주에도 계속 줄줄이 예. 면회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 뭐 당 글쎄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연히 시간이 겹쳤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계속 우연히 겹쳐야 되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윤석열을 이제 만날 것 같고 헌재 나가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 의원한테 윤석열이 또 했다고 하는데 아 윤석열한테. 예, 윤석열이? 이게 뭐 왜곡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니까 예. 이게 뭐 풀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뭐 즐겁게 지낼 수 나가길 좋죠. 잘했다. 뭐. 그래요. 나가기 잘했죠. 거기 가서 뭐 밥도 지금 바깥밥 먹고 네. 공기 쐬면서 공기 쐬면서 네. 공기 쐬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윤석열. 자, 헌재의 시간도 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이제 형사 재판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일부터 들어가게 됐고 형사 재판이 20일이기 때문에 그럼 형사 재판이 20일 들어가더라도 예. 헌재 재판하고 동시에 진행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예. 그걸 가지고 뭐 두 개를 같이 병행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를 멈춰달라는 얘기 하겠죠. 멈춰달라. 뭐 그럴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어떻게 받고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군데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디 한 군데가 지금 정지하던가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헌재 같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오히려 예. 그 시점에 맞춰서 더 빨리 끝내야 빨리 되는 끝낼 거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3월 15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시기가. 네. 예. 아무리 늦어도 3월 15일 넘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상목 이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 아직 확인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문건 예. 비상 입법기구 문건에 대해서는 뭐 진짜 내용 못 본 거 맞다. 그 접힌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 내용을 안 봤다. 이런 주장을 또 이어갔습니다. 계속 똑같이 이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죠. 두 주장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고. 네. 그간의 기재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사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다고 해요. 나름 또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음. 철저하게 이제 쪽지를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자기한테 치명적인 내란 그 동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아, 거잖아요. 근데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대통령이 뭔가 문건을 줄 때는 자기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뭘 적어서 줄 때는 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놓칠 그걸 수도 명확히 있고. 하기 위해서 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죠. 자기보다 상급자가 어떤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건을 주면은 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고 하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종이를 어떤 상태로 자기가 접은 건지 접힌 채로 준 건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얘기 안 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2번을 접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뭐 접힌 상태로 받았다 뭐 접힌 이런 얘기 상태로 하는 것 받았다 같아요. 그랬어요? 그걸 넣었다고 호주머니에.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 말을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윤석열이 그러면 그쪽 메모를 예. 최상목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용현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다 접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3번씩 접어서. 그러면 그 접어서 주면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 그럼 거기다가 뭘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기재부 거, 이거는 행안부 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투 상목이 뭐 아니면은 윤석열 앞에 무슨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놓고 있다가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그렇네요. 어거지로 하는 네. 거일 때다가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그
검찰에 자기들이 제출했다는 걸 보면은 접힌 흔적이 없는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종이가 그래서 뭐 이 형상 기억 종이다 이런 얘기도. 예, 형상기억 종이가 나왔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하시면 예. 아니 접힌 거를 다림질이야 했겠습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꽉 눌러서 펴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가 그나마 상식선에서 그래 그 정도로 네가 변명할 수 있겠다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차관보가 갖다 준 거라서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그 답변이 아니고 명백히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한 답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 누추한 답변에서. 접힌 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뭐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데 차관보한테 예. 적어서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 왜 꼭 접혀 있었다고 하냐고 하려면 안 접힌 상태로 보면 자기가 안 볼 자기가 수가 안볼 없거든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부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접힌 상태로 받았다라고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보통 두 번 접는 걸로 하면은 이렇게 펼치면서도 보일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한 번 더 접어서 완전히 좁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접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아니 그 윤석열이가 넘길 때 뭐 거기다가 무슨 누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는 겁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지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수줍게 그거를 두 번 세 번 접어가지고 그렇게 은밀한 연애 편지 건네듯이 준다고? 그걸 믿으라고 국민들한테? 야, 최상목 그 진짜. 상황이 상상이 돼가지고 지금. 예.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어떤 부속실 직원이 그거를 열심히 접어서 5개 6개를 만들어가지고 예.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장면을 상상해도 말이 안 되고 최상목이 그거를 펴진 채로 받아가지고 예.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하는데 접은 걸라고 안 보면서 이렇게 접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뭘로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예.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죠. 합의가 안 된 걸로 뭐 합의가 됐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헌재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면 자기 무덤을 자꾸 파요. 예, 이걸 계속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헌재도 헌재지만은 최상목 대행의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비화폰조차도 심지어. 예. 아니 나중에 보니까 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은 뭐든지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있는 거야. 얘기해 주면 그게 있었어요. 네. 뭐 그러고. 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조언을 받았겠죠. 예.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 조언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럴싸한 얘기로 조언을 해주는데 네. 이제 그런 제가 최상목이 와서 상의하는 무슨 친한 변호사 입장이라도 야 너는 그거 봤다고 하면 너는 그걸로 끝나 절대 안 봤다고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안 봤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접혀 있는 그렇게 열심히 접해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 또 뭐라고 진술할까? 네, 예. 최상목 대행만 정말 접힌 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서 그 투표용지가 형상 기억 종이기 때문에 뭐 예. 이게 접혔지만 그게 다시 펴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이가 이번에 쓰였냐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황당한 상황. 아니, 사람들이 종이 접어서 핀 상태에서 복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줄 아나 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복사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3번을 접었다고 한 거 그걸 펴서 복사한다고 해도 그게 다 보이잖아요. 아니 당연하지. 참 글쎄요. 예, 국민들이 아니 자기가 그 많이 접었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거짓말. 드러난 거예요. 이 주름을 어떻게 다 폈냐 이게 되는 건데 한 번만 접었으면 차라리 안 보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많이 접었는데 없어 주름이. 종이 진짜 다림질을 진짜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비화폰 문제는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령관들한테도 나눠줬다는 거고요. 예. 김용현 때 나눠줬고. 경호처 딱지 붙여가지고 줬다는 거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난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심우정 총장이 똑같은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이제 그런저런 정황에 비춰보면 네. 왜 김성훈이를 풀어주고 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네. 검찰은 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네. 돌려보내고 하는 건지를 아하. 이진동이가 저
통화를 했다. 대검 예, 차장이 예.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우정이 그 다음에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진동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일반 폰이고 김영현은 비화 폰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전화 걸었는지는 순서도 지금 거짓말했다는 게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거잖아요. 통화 기록 검찰이 네. 다 조회해서 확인했는데 김영현이 너한테 전화 건 거다. 그러면 누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를. 그렇죠. 그럼 국방부 장관이 대검 차장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비화폰을 갖고 있었으면 그건 안 물어봐도 돼. 그거는 처음에 김건희 줄 때 이런 거랑 다 같은 비화폰이잖아요. 네. 그때 A4 두 장을 줬다는 거잖아. 갖고 있는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김영현과 심우정이 전화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진동이 왜 전화했겠습니까? 지네들 말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특수본의 무슨 부장검사가 네. 연락을 하고 이진동이가 또 연락을 받고 그러고 나면 걔들끼리 해결하나요? 그 심우정한테 총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총장이 거고. 꼭지를 따는 형식으로 지금 해서 초반에는 오히려 그걸 홍보했어요. 총장이 김영현하고 차관한테 위치를 물어봐가지고 국방부 장관 위치를 파악해서 심우정이 통화했다. 그래서 김영현이가 자기 발로 왔다. 뭐 이런 건데 그거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이제 비화폰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했는지 또 비화폰 몇 개 갖고 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런 네. 걸 이제 확인해야죠. 자, 그러니까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비화폰으로 통한 내용 이런 거 지금 이게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네.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네. 지금도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여기 수사를 검찰이 이제 맡고 있는 셈이 되다 보니까 이상해요. 경찰이 이 비화폰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예. 거기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을 검찰이 맡고 있는 셈이 되니까 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비화폰 문제도 이거 서버를 꼭 열어봐야 되겠네요. 열어봐야 그럼요. 반드시 열어봐야 될 일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없애려고 김성훈이 했던지가 그거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확인을 꼭 해야죠.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아직 밝힐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판 시작된 것도 있지만 특검이 왜 필요한지 뭐 네. 윤석열 기소됐으니까 특검 필요 없다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이거를 지금 자기들끼리 입증하고 있죠. 네. 자, 윤석열 탄핵 변론이 2월에 끝날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종결 여부 알 수 없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라고 답은 했습니다. 예. 자,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돼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런 관측은 일단 나오고 있는데 13일 날은 일에는 지금 2시부터 하는 건가요? 원래 10시부터 합니다. 그것도 10시죠. 예. 근데 왜 시간이 없어? 뭐 4명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져서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럼 뭐 한 번 정도 더해서 윤석열이 마지막 떠들 기회를 주는 거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뭐 헌재가 더 고려할 수는 있겠네요. 네. 자, 언제 끝날지 언제 이 내란의 밤으로 시작된 이 내란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뭐 매일매일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 바람이 불든 이건 계속해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당내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예, 민주당 얘기를 그래도 좀 저희가 해보면은 예.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방송에서 있었던 발언, 매불쇼 발언. 예. 그때 저 의원님 같이 같이 있었죠. 계셨죠? 예. 예. 같이 그래서 그 들으셨을 텐데 그때 지금 이른바 이제 비명계 쪽에 그런 움직임, 그 발언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민주당 망하는 길로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공격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아니 민주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대선에 뛰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 그런 방식을 취하면 망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을 취하면 망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예. 거기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인사를 두고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예.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지난 몇 년 동안 비판의 말을 하면 뭐 이제 수박이라는 멸시, 조롱 이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 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 민주당 이 모습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이른바 이제 일극 체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수박, 멸시, 조롱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그게 벌어졌을 때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민정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또 과거부터 쭉 생각해왔던 것들을 아마 정리해서 네. 나름 굉장히 고민 끝에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고민정 의원을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건 아니니까 네. 뭐 고민정 의원의 소신이나 관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때 망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굳이 썼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또 고민정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알겠어요. 본인을 예를 들어서 그 수박으로 분류를 하고, 네. 심지어 무슨 뭐 멸칭까지 만들어서 붙이면서 공격하는 그 열성 이재명 지지자라는 분들한테 입은 나름의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고민정 네.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무조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당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혹한 일이고, 고민정 의원에서 입장에서도 뭔가 항변을 하고 싶은 생각, 또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이라는 게 지금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머릿속에 다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지지자들도 그걸 완전히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이자 현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실행하는 방안과 대선 일정이나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서는 항상 선거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부분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을 식별하는 것보다는 선거판이라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폐악질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은 마음이 급한데 왜 이게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저들의 저런 뭉기적거리는 저 침대 축구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답답함과 불안함과 분노가 있는 것인데, 예.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먼저 제시하고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대선 얘기를 좀 뒤에 갔다가 조금 자기 입장을 포함해서 붙이는 걸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얘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소위 대선 주자로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예. 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들이 앞서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이나 분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나는 저쪽에 그 내란 세력이 내세우는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절대로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지금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서 계속 독주하면서 혼자서 계속 모든 비판과 화살을 맞아가면서 그거 다 해치고, 어차피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이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러면 단일 후보로 추대돼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만 측면을 바꿔서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 아닌 사람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럼 딱히 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보면.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간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재명 대표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자기 주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상징적 존재로 이미 자리매김이 됐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이재명 지지의 기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필적할 만한 서사나 희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없잖아요. 그렇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서사나 희생들은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다들 어찌 보면 공통되게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요. 네. 그 이제 그 지점들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그 글을 쓰셨다고 봐요. 그 백화제방 얘기를 하면서 네. 들판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는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그 건강성을 담보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탁회의를 제안한 조국혁 신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혁신당까지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른 무엇도 싫고 나는 다른 무엇도 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개혁신당에다가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헌법 수호 헌정질서 수호 세력으로서 일원이 되라. 또 반내란 세력으로서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이물질을 데려다가 하는 타협이나 쓸데없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확장을 위한 길, 그다음에 선거 승리를 위한 중요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은 또 다 아시거든요.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때리는 신우이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네. 그런 거잖아요. 내 편으로 알았는데 딴짓하는 것 같으면 더 미운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그 가장 큰 트라우마가 대선 패배죠. 우리가 어쩌다가 그 아슬아슬하게 그 차이로 져가지고 그럼요. 저런 불안당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저 사악한 인간한테 네. 이 고통을 받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야 되냐는 데서 오는 깊은 상처가 있다고요. 이제 그게 너무 깊다 보니까 이 선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열망이 이 선거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차분하게 힘을 모아서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죠. 그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네가 그런 소리 할 상황이냐. 윤석열은 지금 저렇게 머리 다듬고 나와가지고 매일 저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자도 나름 선의를 가지고 어떤 단결된 힘을 모아서 단합해가지고 좀 파일을 키워가지고 이깁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이제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김경수 지사가 어제 오늘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현실인식이 떨어진 면이 있었죠. 이제 그 치욕을 느끼고 떠난 사람한테 사과해라 이 부분은 그 치욕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 그런 어감이 주는 상처. 그다음에 사과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누가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실망이나 분노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감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 진짜 마음이 정권 교체에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재명 교체에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입증할 책임이 김경수 지사한테 생긴 것이고 그렇네요. 다른 소위 대선 경선이나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지금 민주 진영에서 뛰고 있다면 네. 그분들한테 똑같은 숙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지를 먼저 우리한테 확실히 밝혀라. 예.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정권 교체, 그다음에 내란 세력 진압보다는 이재명 교체가 우선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 그거는 우린 절대 용서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게 다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내란 이 종식 네. 내란을 끝내길 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2년 8개월 동안 이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싸울 때 과연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당신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모습과 그런 언행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더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주타격 방향이 어디냐를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에서 미흡한 모습이 보였다거나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뭐 시민분들에게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해결했을 때 더 네.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먼저 내세워서 그거를 본인이 선도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우리가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교체가 목표인지 정권 교체가 목표인지 사람들은 쉽게 식별이 되실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식별이 되고 나면 지금도 사실은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란 세력을 확실히 진압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 기묘하다, 필수적이다. 그게 아니면 내란 세력 진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란 세력한테 다시 정권을 넘겨주는 일인데. 아하. 그러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안이라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다 힘을 합쳐서 압승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60% 이상 지지를 얻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51대 49 이래가지고 또 고개 쳐들고 뭐가 어떻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런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서 힘차게 싸우고 이런 네. 모습을 통해서 지지를 얻어가려고 해야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의 선후만 좀 가릴 줄 알면 네. 그래요. 그건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뭘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랄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뛰는 사람들이라면 예. 지금 당시에 패배한 한 쓰라림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의 상처가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낙연 네.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고 흔쾌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내 선거처럼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근원이 된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네. 번째 알고 보니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이걸 사건을 키우려고 꼰지려고 했던 게 이낙연 후보 캠프 쪽이었더라라는 거에서 오는 엄청난 배신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진행되는 예. 상황에서 그걸 가결시키는 모습. 여기서 온 게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이 사람들이 취했느냐,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느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하는 말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또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교체가 목표인지 정권 교체가 목표인지가 쉽게 식별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요. 예. 지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종의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이제 우리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일부러 자극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어떤 내부에 대한 어떤 흥분 이거는 네. 조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큐 이걸 또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출범식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바뀐 게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성찰을 하면서 방법부터 손보겠다. 그래서 광장 에너지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겠다. 예, 질문들을 예. 모아서 거기에 해결책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걸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주말 사이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뭐 40대 기술은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 뭐 오세훈 또 이런 홍준표 네. 여러 인사들의 이름도 계속 나오면서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명태균 황금폰이 이 보수 진영의 주자들한테는 뭐 하나의 큰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몇 명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그런 식의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이 왜 저러는 거냐에 아. 대해서 지금 국힘의 지형이나 당원 지형들 뭐 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 이런 거를 볼 때 저 네. 사람들이 지금 계엄이나 내란을 확실하게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규정 짓지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결국 저거 계속 감싸고 돌 거거든요, 대선 때. 그렇죠. 그러면 감싸고 도는 입장에서 저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이나 조직이나 자금을 갖고 있는 쪽이 이제 아스팔트 구구고 실제로 지금 정광훈 신도들이나 저 신천지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많이 입당했다고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50% 이상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문수 씨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힘 쪽 관계자들이 한 달 뭐 상관으로 당내 경선을 하면 김문수 씨가 될 거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 많아요. 룰대로 가면 진짜 확실히 그리고 김문수다. 실제로 김문수 지지율이 또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보면.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비로 오세훈 한동훈 밀약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금주 초부터. 그러니까 오세훈 대권 뛰고 한동훈은 서울시장으로 밀어주는 것. 그러면 오세훈 한동훈은 소위 말하는 반윤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죠. 표를 얻어야 그런 되는 셈이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친윤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항마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이제 김문수는 하나 떠올랐는데 아, 서울시장 서울시장. 쪽에는 나경원이다. 그래서 나경원 씨가 자꾸 극우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그쪽에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예. 이준석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힘의 어떤 지향점이나 당원의 분포를 볼 때 오세훈이 김문수를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되면 결국 지지율이 고착될 것이고 극우의 확장성이 한계 없고. 속에 갇힐 것이고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네. 좀 더 확장성이 있는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있다. 어허. 그러면 나는 그거를 가서 무혈 입성해서 접수하자.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플랜이고 그리고 네. 그 플랜이나 믿음의 근거에는 나는 명태균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명태균이 나를 손봐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뭐 구치소 옆방에 뭐 이제 오세훈이 제일 먼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예. 다 지금 그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다 처리해주고 예. 결국은 그 소위 명태가 묻지 않은 사람은 김문수, 나경원밖에 없다. 그러면 저쪽은 선수로 그 사람들을 내세울 거고 내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분을 가지고 저기를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B 플랜으로 예. 플랜 B로 예. 어떻게 해도 이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힘 쪽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면 그러면은 이준석은 무조건 또 완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면 다음은 무조건 나다. 이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 지금까지 보여왔던 지금 또 당내에 허은하 대표와의 갈등 예. 이런 거 볼 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는 젊은 윤석열 같다. 자기가 대표 자리에 쫓겨났는데 이제 그렇죠. 자기가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처럼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 예. 이런 정치,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의 정치. 그러니까 방식? 이준석, 천하람 이제 개혁신당의 예. 두 현역 의원들이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에서 함께 일해본 사람, 또 국힘에서 함께 그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일해본 사람, 또 네. 청년 정치의 어떤 영역에서 그분들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적응력이나 이런 거에 네.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좀 뭐랄까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표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거짓말을 잘하고 네. 생각보다 훨씬 태도를 잘 바꾸고 아. 생각보다 훨씬 그 이해관계 계산이 빠르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그 정치적 생명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 그렇게 저기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돈 그 막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당내에서 그 문제 제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이 사규 횡령 뭐 이제 조사해야 예. 된다고 허은하 대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살아 있을 것이고 음. 어떻든 국힘 쪽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내가 후보가 돼서 이준석한테 넘겨주겠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뭔가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러려면 이준석과 관련된 일들도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 그래서 그 점을 내 평생의 숙제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겨누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다. 야, 보수 진영. 우리 의원님께서는 누굴 제일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수 쪽 대선. 아 저는 김문수 씨를 굉장히 저는 선호하고 끝까지 하여튼 완주하시기를 무슨 상황이 생겨도. 알겠습니다. 자, 댓글을 보니까 깨어있는 청년님께서 박정호 기자님 채팅창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민주당에는 서영교, 박주민, 정청래, 전현희, 박홍근, 김민석 등등 좋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많아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 쓰신 분 말고도 많습니다. 네. 우리 홍익표 의원도 막 얘기 안 해주면 서운할 것이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후보군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진짜. 네, 서울시장 후보 2026년 내년에 진행될 선거지만은 벌써부터 뜨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분탕질과 장난질에 우리가 하여튼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서로 가지시고 예, 힘을 더 내야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청년님이 홍익표 의원도 좋죠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뭐 벌써 이제 1시간 가까이 뭐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최강호 의원님 만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예,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네요. 예, 함께 또 진행을 해봤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최강호 의원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데 계시더라도 오셔가지고 라이브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고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정치판을 계속 들여다보고 향후에 어떤 우리 올바른 정치, 좋은 정치를 통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제가 듣기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계엄과 내란에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난데없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쪽 이게 저 사람들의 1번 책략이고 2번으로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앞으로 열심히 더 할 일이 우리 쪽을 이제 비난하고 우리 쪽을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뭔가의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그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굳이 조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스피커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여튼 밝은 눈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표방하신 그런 어떤 들꽃이 만발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서 함께 막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